철학이 지금 제일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 기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지. 우주의 비밀, 우주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품은 건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자도 지학이라고 15세를 지학이라고 했는데 저도 한 중2 때 만 13, 14세경에 그 이 모든 것을 알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잡다한 공부가 시작된 거죠. 이제 종교에서부터 그때는 제가 교회를 다닐 때였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인간들이 남긴 문명이나 문명은 좀 과학기술 쪽이잖아요. 문화는 좀 인문학 쪽이고, 그죠? 문명과 문화를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중2 때쯤 한 것 같아요. 중2 때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학교 공부를 안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공부를. 이게 학교 진도에 맞추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꼴찌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전교꼴찌 서울대 가다라는 책이 첫 번째로 나왔잖아요. 학교 공부하고 상관없이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 선생님들은 맞고, 그때는 체벌이 심했으니까, 그리고 그만두고 이제 서울대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서울역에 있는 학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다시 세화고를 들어가고 이런 그런 과정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공부는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세미나를 많이 들었고, 일부러 교양 과목을 다양하게 들었고, 그 다음에 독서 세미나, 책 읽기 세미나, 동아리 선배들이랑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동아리에 제가 들어갔어요. 방학 때도 못 놀게 했어요. 우리 방학 때 합숙이 다 책 읽기 학습이야. 합숙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어디 여행을 갈 수가 없을 정도의 그렇게 아주 독하게 공부하는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선배들 뭐 다 잘 됐죠. 지금 뭐 대기업 간부고 뭐 그렇죠. 다 전문가고 변리사, 변호사 됐고 다 그랬는데, CEO들도 많고, 대학교 때 굉장히 모질게 책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89년부터 고3 때부터 저는 교실에서 교양서적을 봤어요. 학교 공부 칠판에 있는 것보다.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 미대를 가기로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꼭 그때 학력고사였는데 꼭 학력고사 공부 안 해도 미술 실기로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이제 고3 때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주의 진리라든가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처음에는 그게 종교가 그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신학에서 인문학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17세기인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보는 그 기준이 처음에 신화와 종교에서 철학을 거쳐서 과학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종교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맛을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철학은 자연스럽게 우리 대학 다니다 보면 맛을 보게 되거든요.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그 다음에는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공계 쪽, 과학 쪽 서적을 많이 받고 과학을 수학적으로 공부했다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쓴 에세이를 많이 봤죠. 그 당시 그래서 슈레딩거라든가 뭐 하이젠베르크, 그 다음에 평행우주론에 관련된 프리초프 카프라, 프랙탈 뭐 이런 책들이 한동안 대학교 1학년 때 많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 책을 다 읽은 거예요. 그때 그 책을 많이 썼던 데가 범양사 출판부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범양사 출판부에서 나온 책을 99% 거의 다 봤어요. 그거하고 정신세계에서 나온 책들. 그러니까 저는 출판사 털이를 하면서 책을 봤어요. 출판사. 그 출판사에서 나온 거 다 읽는다 이런 거예요. 정신세계사, 범양사 출판부, 출판사에 나온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학교 고3 때부터 독서가 시작된 거죠. 89년부터 학교 꿇고 고3. 그 89년에 그렇게 시작해서 뭔가 느낌은 왔어요. 이제 이 우주는 평행우주구나. 느낌은 왔어요. 이 우주가 평행우주라는 개념은 대학교 1, 2학년 때 이미 왔어요. 문제는 이걸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까죠. 문제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힘들었고 그림 그릴 만한 재료비도 없었고,
또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그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막 하긴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평행우주론을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꽤 오랫동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뭐 이제 이혼도 하고 파산도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신용불량자도 돼보고 도망도 다녀보고 그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그 화두 평행우주에 대한 그 화두는 계속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가장 힘들 때, 즉 2004년 가을에 이혼을 하고 그 어린 딸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보고 그러니까 막 많이 울었어요. 어리니까 아직. 그리고 혼자서 돈도 못 벌고 시골집에서 칩거를 하고 있을 때 고양이가 동네 고양이가 제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눈을 자주 봤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눈동자에 우주를 그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온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저게 2006년도에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고양이 눈에 달하고 금성이 찍혀 있죠. 저 샛별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저걸 그려야 되겠다로 마음먹는 순간 그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또는 그 중2 때 맘먹었던 그 어떤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원리 같은 거. 그래서 그것이 평행우주고 양자물리학의 평행우주라는 것까지 왔는데 이걸 제가 완벽하게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을 못 해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6년에 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1989년부터 2006년까지 17년 정도 걸린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면은 14살부터 한다면 거의 한 20년 걸린 거죠. 14살 하면은 한 24년, 3, 4년 걸린 거네. 그러니까 나 우주의 원리를 알고 싶어. 24년 만에 나온 그림이에요, 저게. 저 그림을 아이디어를 떠오른 순간 마치 신내림처럼 번개가 치더라고요. 어떤 전기가 뒤통수로 딱 들어오더니 꼬리뼈로 쫙 나가더라고요. 그 번개가 쫙. 근데 이걸 제가 나중에 그 무당들하고 인터뷰한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무당이 신내릴 때 그 현상이 나타난대요. 번개가 친대요. 이렇게 여기 연수에서부터 머리 연수에서부터 꼬리뼈로 번개가 쫙 지나간대요. 제가 저거 떠오를 때 번개가 쫙 지나갔어요. 저 그림 떠오를 때.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성공할 거라는 게 딱 느낌이 왔어요. 이미 감이 딱 왔어요. 이거 엄청 성공하겠다. 그 2006년도에 감이 왔어요. 긴 여정이죠,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2006년 정도면 이미 제가 거의 독서량이 10,000권 정도가 됐을 때예요. 출판사 털이를 했다니까, 출판사. 특정 출판사에 나온 거 다 봤다니까요. 막 도서관에 있는 거 다 보고. 지금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너 진짜 10,000권 봤어? 막 이러는데 지금 제 생각이 거의 20,000권 돼요. 왜냐면 제가 돈 주고 산 것만 한 3, 4천 권 되니까. 책을. 돈 주고 산 것만. 안 사고 빌려본 거 더 많죠. 다 사본 거보다. 도서관에서 본 게. 그러니까 15,000원에서 20,000권 된다고 봐야죠. 근데 그 많은 그 독서의 여정하고 개인사적인 아픔 그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저게 터져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가난했을 때 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재밌죠? 조셉 캠벨이 그랬잖아요. 신화의 힘. 신화가 가르쳐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내가 전 세계 신화를 공부하면서 신화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면의 세계와 힘은 반드시 존재한다. 두 번째는 전 세계 모든 신화는 우리가 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셉 캠벨이 얘기했던 바로 그 신화의 힘을 딱 느낀 거예요. 이면의 세계, 이면에 보이지 않는 원리를 찾고자 했고, 근데 제가 정말 넘어져서 가장 힘들 때 저 그림 테마를 얻게 된 거예요. 조셉 캠벨 공부를 제대로 한 거죠. 제가 그걸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고이드 작가님의 작품을 접하는 독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전하시고 싶은지.
제가 얼마 전에 한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할 때 20세기가 피카소의 시대였다면 21세기 이후는 고리들 화가의 시대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어떤 한 문명이 지구의 그 생명체가 나온 지 38억 년이 됐다고 하는데 이 우주에서 빅뱅 이후에 갤럭시가 만들어지고 갤럭시 내에서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행성 위에 생명체가 등장을 하고 등장을 해서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 문명이라는 것이 인문학, 과학, 예술로 분류가 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외계 문명을 믿는데 이 모든 우주에는 파충류의 우주, 파충류의 행성 뭐 다 있다고 봐요. 자, 모든 문명에서 화가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고 그 화가가 그 문명의 어느 순간에 모든 행성에서 모든 어떤 한 순간에 모든 문명에는 한 명의 화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동자의 우주를 그리는 화가.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20세기가 피카소의 시대고 21세기 이후가 고리들 화가의 시대로 기억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더 넓은 범위에 더 넓은 문명사적인 그림이다라고 제 그림을 자부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상의 보통 화가들의 그림이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일을 새롭게 해낼 거예요, 제 그림이. 전 2006년에 그 번개 맞으면서 그걸 직감적으로 느꼈고, 저는 전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신께서 내가 이 지구 문명을 창조를 했는데 신께서 화가의 삶을 한번 경험하고 싶다면 신은 고리들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조물주가 나 화가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한다면 바로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삶을 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카소를 빗대어서 한 21세기, 22세기, 20세기를 벗어나서 지구에서 생명체와 문명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40억 년을 벗어나서 이 우주에 조물주가 있다면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삶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 삶을 경험하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림 한 땀 한 땀 그릴 때마다 그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있어요. 그림을 사세요. 그 정도의 느낌이 담기고 있습니다, 제 그림에는.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그림을 사두면. 아니면 우리 회사의 주식이라, 지금 그림이 너무 비싸졌어요. 호당 40만 원이니까 50호가 2천만 원이고 일시불이에요. 100호가 4천이에요. 내년엔 100호가 1억 돼버려요. 그 돈 안 주면 안 팔아요. 왜냐면 전 120억이 펀딩이 돼 있잖아요. 8년 동안 그림 안 팔아도 돼요, 저는. 배짱이죠. 가격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격이 올라서 그냥 주식회사 창조화력발전소에 주식을 사시면 100만 원부터 시작하니까 주식을 사시면 그림 선물이 나갑니다. 최소한 파나 선물이라도. 그게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 지금은. 우리 회사에 주식을 사는 게. 안 그러면 2천만 원을 가져와야 돼요. 최소 1,000만 원. 1,000만 원 가져오면 한 20호 정도 드리겠죠. 20호. 1,000만 원에. 20호가 800에서 1,000만 원. 그러니까 공이 좀 많이 들어가면 1,000만 원을 부를 것이고 20호지만 조금 빨리 그릴 수 있다 그러면 800을 부르겠죠. 처음에 이제 주식을 1억, 한 장당 1억에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장문에 카톡이 왔어요. 자기도 우리 회사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주식 가격을 좀 낮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단위로 낮추겠다고 했더니 얼마가 나갔냐면 3,400만 원이 100만 원씩 그게 또 3,400이 나갔어요. 보름 만에. 그러니까 7명이 3,300하고 7명이 7억 그렇게 지금 예약이 되고, 한 사람은 아까 말했다시피 전세, 현물 다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회사와 문화재단과 연구재단의 이 일들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속도가 빨리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추세로 본다면.